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배운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제 친구를 응원하고 채팅방 정보에 관심을 가지며 채팅방에서 매주 나오는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저녁 수업의 주요 내용을 메모에 제출하셔도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아카데미 복지 코너에서 경품을 추첨합니다. 상품 중 최소로는 4,000원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에서부터 최대 500만원의 현금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연속 견역 수업의 주요 내용을 필기하신 분들에겐 15인치의 맥북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에서 777이라고 보내시면 4,000원 어치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투자계에서 한 가지 매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외화를 투기 매매해서 한 달이란 시간 동안 2천여 달러에서 시작해 300만 달러 가까이 벌어 1000배 넘는 이윤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몇몇 분들을 통해 이분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손실을 경험했지만 매번 투자한 금액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액은 대략 23천 달러 정도였으며 6년 동안 외화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요약해보자면 6년 동안 10만 달러를 투자해 300만 달러를 벌었던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은 6년 만에 자산이 30배가 늘었고, 이는 연간 수익률의 7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상승폭이 매우 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과한 것도 아닌 것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벼락부자가 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보통은 실투자율을 컨트롤해서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자금을 유지해 정기적으로 상승장에서 큰 돈을 벌는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버는 것을 좋아하며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여러분에게도 매우 적절한 방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일 주식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저희가 할 3가지 주요 임무는 첫 번째로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시장 동향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시장의 전망에 대해 나누고 일부 섹터와 인디 주식에 주목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한 후 단계에 따라 어떤 유축이 있을지에 대한 거래 방식을 공유할 겁니다. 이번 주의 재정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할 중요 사건들입니다. 첫째, 이번 주에는 미연준 관계자들의 연설이 잇따를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수요일 저녁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12월 금리와 관련 전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미국의 이번 주말 다시 채무한도 문제에 관해선 지난번에 45일짜리 임시법안을 내놓아 정부 셧다운을 피했지만 이로 인해 하원 원장이 공화당에 의해 직접 해임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새 의장인 민주당과 타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넷째, 이스라엘 정세의 최신 상황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중요한 정보는 미연준의 성과와 미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 관한 것으로 저희는 이전에 이미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콜린 파월 연준 의장은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자 곧바로 발언에 나서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고, 많은 투자자들도 2024년 기존 시장의 예상과 달리 4차례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2024년 2차례 금리 인하에 그쳤고 연말 12월 내년 2월 등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돼 미국이 2024년 내내 5%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여기며 이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고용 데이터는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10월에 발표된 9월 비농업 고용 데이터는 놀랍게도 증가했지만 이달 발표된 10월 고용 데이터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로도 미국의 실업금 신청 인원수가 이미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미국의 경제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미국의 3대 핵심 데이터 중 하나인 CPI 데이터로, 그 중에는 비농업 고용 데이터,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 및 GDP 경제 성장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데이터는 현재 이전 수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시장은 전 분기 3.7%를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3.3%로 전 분기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로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입니다. 이 두 국가는 12월에 다시 감산한 뒤
내년부터는 감산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를 이미 통제하고 몇몇 중요한 병원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 지하 통로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을 봉쇄했으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행동 하나하나가 논란거리지만 전쟁은 원래 그런 것으로 반드시 격렬한 행동이 뒤따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진 주변국들이 이스라엘과의 심각한 충돌 없이 잘 자제하고 있어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가 육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영내 정세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다른 국가들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결심에 다른 국가들은 겁을 먹고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신속하게 개입해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과 협의의 가다중만을 겨냥하게 해서 시리아와 레바논의 일부 소규모 충돌 외에 다른 나라와의 대규모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이라크 군사기지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몇몇 군사기지도 공격을 받았으나 미군이 상대적으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중동 정세는 더 이상 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하마스를 희생시켜 지역의 안정을 꾀하자는데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단계에 있으며 그 이상으로 심각하게 분쟁이 확대되는 징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금값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국 전국의 통화정책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주의 가장 큰 리스크인 채무 한도가 도래함에 따라 이번 주말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도 이에 대해 이전에 이미 논의한 바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 주 주식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국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의 지금 상황을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도 있지만 현재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미국의 채무 상한선이 어떻게 될지 항상 미지수입니다. 과거 전 세계 투자자의 90% 이상이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채무라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저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시장 사이클을 중시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노키아처럼 거대한 한 산업의 대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파산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부분만 봐도 심지어 소련과 같은 초강대국도 단기간에 해체되었었습니다. 현재 일본도 수년 동안 새로 발행한 국채를 일본 중앙은행이 사들여야 했습니다. 장기간 동안 통화를 초과 발행해 그 자금을 일본 정부에 공급해 온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첫째, 미채는 정부의 재정 상한선에 따라 디폴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 상한선은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가장 최근에 하원 의장과 바이든 정부가 협의의 단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이 문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원 의장이 공화당 당내 표결에 의해 해임되고 민주당도 이를 통과시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새 의장은 임시이든 장기이든 바이든 정부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미국의 재정 상한선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다면 원금이든 이자이든 간에 즉각적으로 미채 수익률을 치솟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사고 습관에 따라 일반적으로 중대한 리스크 사건과 미채 수익률의 폭등이 현금 가치 증가와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미국 국채의 단기 디폴트와 주식시장의 심각한 악재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미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금리가 반드시 떨어져야 하며 이로써 달러가 평가절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주식시장의 호재인 동시에 암호화폐에게 있어서는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장기적인 추세이며 제 개인적인 관점과 경험에 의한 결과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국제시장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말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금요일 시세를 악재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 양당이 몇 가지 협의를 더 거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연준 관계자의 연설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지난 4일 동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정학적 정치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악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우선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8개월 동안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단계에서 거의 매일 마감 시간대에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과 많이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9월과 10월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외국인 이탈이 이어졌고
장막판까지 매도세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여전히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을 뺀 나머지 4거래일 동안 주가가 모두 하락세였지만 저는 앞으로는 시세가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세를 보면 외국인들은 낮은 매수 공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똑똑해 보이는 걸까요? 이는 그들이 맹목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개미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상황에선 더더욱 추세에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러분께서 자금 흐름을 자주 살피시게 된다면 개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상승세는 한동안은 지속될 수는 있지만 얼마 못 가 결국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정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시장의 진가에 관심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며 다시 하락 채널을 돌파했습니다. 비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미국 회사의 재무 데이터가 발표돼 채널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실적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앞으로도 대체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더욱더 큰 호재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은 외자와 미국 주식의 영향으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최저가를 계속 벗어나진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며칠간 요동치는 추세가 지속된 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증시가 상승한다면 금요일에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문제를 고민하게 될 텐데, 이는 새로운 시장 전망으로 이어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요동치는 시기에 먼저 접어들었다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뒤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포지션은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이야기한 2535와 882 두 포인트일 겁니다. 섹터별로는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가 모두 크게 상승해 우리 증시의 반도체 인공지능이 차전지 모두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일부 중점 종목보다는 생명공학 의료 관련 기업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몇몇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희는 매일 주식 시세를 보고 판단만 하면 됩니다. 현재 주목하고 있는 주식은 HK노엔 195,940으로 처방약과 숙취해 소재,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주가순자산 비율은 1.05배로 비교적 합리적이며 주가 수익률은 26배로 동종업계보다 낮습니다. 최근 주가가 비교적 선방하고 외국인 투자가 계속 유입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과 얼마 전에 이 회사의 3분기 재무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주가 흐름이 좋은 편이고 호재에 힘입어 지난주 장세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과 관심 있는 주식도 사실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친구에게는 매우 좋겠지만 급진적인 친구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시장 매수 포인트를 더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법을 묻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제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시세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눕니다. 시장이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원래 올랐을 종목이나 그동안 가장 심하게 공매도가 됐던 종목의 2차전지 섹터의 몇몇 주식들 등 이러한 종목들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장에서든 가장 먼저 오르는 종목은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하락 과정에서 이러한 주식들은 이미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단계에 있거나 하락의 속도가 이미 매우 빨라졌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하락하지 않는 몇몇 종목들로, 그 중에 일부 주식들은 계속 상승하며 추세가 매우 좋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에 샀던 주성엔지니어링처럼요. 다른 종목들은 이전에 큰 하락을 경험했다가 한동안 흔들린 후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주식의 가격 저점이 더 이상 최저치를 경신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주식들이 더 이상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부 주요 자금이 바닥을 지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들이 계속 견조한 성적을 보인다면 이는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도하게 되고 시장엔 강력한 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마치 HMM처럼요. HMM은 주말에 재무 데이터를 공개했고 실적이 97%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실적과 결합해보니 이 주식은 우리가 매수하기 적합하지 않아 매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며 요동칠 수 있는 종목을 찾을 겁니다.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주식의 장점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주의 깊게 분석하면
몇 가지 장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주식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되어 결국 몇 배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주식은 우리가 살 가치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다른 주식은 일반적으로 상승장 초기에는 주목할 가치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올 상반기부터 시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고 동시에 배터리 섹터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이미 그 전에 이 시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연초 초전도체의 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인기가 물 건너갔지만 말이죠. 사실 이는 전기차 산업 자체가 워낙 잘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하락장엔 분위기가 좋지 못했지만 이 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올해 초 관련주를 보면 사실상 이 단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최고치를 경신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들은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사 자체가 장기적인 성장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내기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장 분위기가 폭발하는 경영기에서 상승기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강세장 중후반에는 시장 상황이 조금 변화할 것입니다. 앞에 개념주는 이미 투일했기 때문에 시장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만 있는데 하나는 이 개념주는 더 이상 핫하지 않으니 다음 개념주를 탐구하겠다는 것인데 그중 일부는 이미 강세장이 오기 전에 준비되었지만 강세장 중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어떤 주식이 아직 오르지 않았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슈 섹터 개념주 중에 중소 시가총액 종목 혹은 이슈를 타는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념주와 무관한 일부 회사도 자신들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시총이 크지 않아도 해당 주식으로 자금이 몰리게 될 것이고 그 후 그 주식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모두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차 전지 섹터의 경우 초기에 일부 시가총액이 큰 선도적인 주식이 먼저 상승하면 그 다음으로 점차 시가총액이 중소 정도인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고 시가총액이 중소인 주식도 상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 상승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려고 한다면 그 주식은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중반이 되면 일반적으로 일부 중소형 시총을 가진 주식들은 커뮤니티의 힘에 의존하게 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상호간의 믿음으로 단결하게 되면 최초에 유입된 자금이 지속되지는 않더라도 주식 가격은 빠른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KN소령호 삼형화령은 전기 내내 하락하다가 7월에 갑자기 2주 동안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의 각 단계에서 시장은 초기 및 중후반기에 다른 특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상승 종목이 단계마다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2차전지 패널이고 다음에는 다른 개념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차전지 주식은 왜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2차전지 주식의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의 반등은 종종 공매도하는 사람이 매수 시보다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매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는 주식시장 전체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것은 이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종목이 진정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임을 우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재차 상승은 그동안 정서적으로만 호재를 받던 회사가 아닌 기술적으로나 실적적으로나 돌파가 있었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2차전지 섹터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높은 위치에 물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물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서 주기를 기반으로 주식을 하는 태도보다는 개념주를 따라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늦게 시장에 들어와 가장 낮은 분석 능력으로 가장 약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개미들이 높은 위치에 물려있곤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식은 오를 수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는 쉽지 않으니 한 걸음씩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을 환차익을 얻으며 배팔게 결국에는 그들이 주식을 투매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 경우 다음 상승장에서 2차전지 주식은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금 흐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일부 소외된 자금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주식이 가장 먼저 상승할 주식이 되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이 관점에 동의하시죠? 그럼 다음은 뭘까요? 현재 이러한 잠재적 능력을 가진 기업은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일부 소비형 주식 등 분야에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준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회사의 성장 가치가 매우 높아 전기의 하락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시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조기에 상승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뉴스를 수집하고 어떤 주식이 다른 주식과 다르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고
어떤 주식이 새로운 개념과 영역에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술 분야의 동향을 직접 관찰하여 어떤 주식의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했는지, 왜 그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념이 초기에 교차할 수 있으므로 이때 이 주식은 매우 살 가치가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서클에서나 이런 식으로 빠른 수익을 내곤 했던 경험들이 제 개인적인 경험들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서건에는 첫 번째 논의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돼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간단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략은 상승장에서 막 상승하는 이슈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매우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면 주로 강조한 내용은 시장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를 중시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선 일반적으로 하락의 저항이 강한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중후반에는 이미 투기된 주식에서 다른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고 일부 시총이 중소형인 주식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흐름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에, 예를 들어 지금 이 기간에는 비록 강세장은 아니지만 상승 단계에서는 저희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다음 주에 주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들과 몇몇 발표될 데이터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희에게 호재를 가져오고 금요일에는 악재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정책을 보니 저는 다음 시세가 우선 요동친 다음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섹터와 주식과 관련하여 저는 여전히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 중 적어도 하나는 앞으로 한동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식을 저희가 직접 매입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금요일과 오늘 저희가 총 3개의 주식을 관심받고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관련 기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오늘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가장 중요한지 공유했습니다. 다음 인디 섹터는 2차전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새롭고 매우 하락의 저항력이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제 비서에게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힌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공식 아카데미에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개의 주식과 관련해서 적당한 기회가 온다면 제가 즉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가 공유할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